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일반 요약집 데이터 통신 부분입니다. 요약집 강좌로서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IP 버전 6과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대해서 보면은 각각의 이제 헤더 정보가 있는데 IP 버전 4는 헤더가 20바이트, 20바이트 이제 가변이 되고요. IP 버전 6은 자, 40바이트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더 중에서 이제 이 헤더 속에 뭐가 있냐면 체크썸이라는 게 있는데 IP 버전 4에는 존재하는데 IP 버전 6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체크썸은 헤더가 전송되는 도중에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깨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IP 버전 6은 여러 가지 보안과 강화되었기 때문에 체크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서브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넷이다 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주소선을 하나 따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만약에 100대의 컴퓨터가 있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그룹화 시켜가지고 뭐 2개의 그룹으로 놔둔다든지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서브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바로 보면 C클래스다.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자 한다. 서브넷 주소는 얼마인가? 오리지널 C클래스의 서브넷 주소는 얼마였냐면 255, 255, 255, 0이었죠. 바로 얘가 지금 8비트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비트를 한번 그려보고요. 5개의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는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5개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비트를 그룹에 할당을 할 거냐. 비트가 2개면 4가지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3개가 필요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룹을 나타내는 비트가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룹을 나타내는 것에다는 우리가 1을 쓰게 되고요. 컴퓨터를 나타내는 부분을 0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넷 주소는 뭐냐면 255, 255, 네, 255, 224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자, 여러분이 웹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여기서 쓰는 프로토콜이 뭔가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죠. HTTP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요청을 해주면 서버가 응답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RL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URL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끝까지 주소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HTTP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을 하겠다. 네이버.com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속에 있는 뭐 폴더 이름 속에서 KKK라는 파일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포트 번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URL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전자우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우편은 또 우리가 이메일이다 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전자우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줄 게 사용자 형식이죠. 이메일 주소의 형식 어떻게 쓰나요? 사용자 아이디를 쓰고 골뱅이를 쓰고 뒤에 이제 호스트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이버.com, 뭐 구글,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전자우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프로토콜이에요. SMTP. 자, TP. 자, 그럼 교재 SMTP예요.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팝이 있습니다. 일단 2개를 구분을 해주는데 먼저 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보내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두자로 송신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팝은 메일을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ME라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메일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고요. 또 IMAP이 있습니다. IMAP은
전체적인 내용만 보여주고, 전체적인 제목만 보여주고, 내용은 서버가 보관하는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용어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FTP가 있습니다. FTP는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익명의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FTP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줘야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접속해서 막 회사에 있는 자료를 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익명의 FTP라고 별도로 있어요. 계정이 없는 사람도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트라넷이다, 또 익스트라넷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엑스트라넷, 영어 발음이니까. 인트라넷은 이제 내부의 네트워크를 말을 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인트라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와 회사, 몇 개의 회사가 이제 손잡고, 우리 같이 네트워크를 쓰자, 뭐 게시판을 같이 쓰자, 그런 게 이제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룹웨어는 이제 공동의 목표에 참여하는 이제 그룹을 랜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VPN은 이제 가상사설망이다. 이건 이제 기억해 주면 돼요. 가상사설망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할 건데 서울 본점과 부산 지점을 연결하려면 회사 측에서 직접 땅 파고 바다 건너 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인터넷에 특별한 주소를 회사로 가져와서 회사망처럼 쓴다 라고 해서 가상사설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죠. 핑이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 config가 있습니다. IP config는 본인의 네트워크 구성 내역을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NS lookup이 있습니다. lookup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ace는 이제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ARP는 알고 있죠.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 is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으로 이 도메인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용어상으로 우리가 IPTV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이제 TV 서비스가 되겠고요. VoIP가 있습니다. V는 보이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안이라고 하고 있고요. 정보 보안의 기부 주요 목표입니다.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 기밀성,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밀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밀을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너와 나 둘만 알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기 위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가용성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가로막기가 있는데요.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인터넷을 해서 어떤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데 인터넷을 막아버린다든지 컴퓨터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걸 말을 하고 아예 접촉을 막아버리는 거고요. 가로채기가 있습니다. 가로채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서로 나눈 대화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내는 과정을 거기까지를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알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가로채기라고 하고, 변조다라고 하면, 이제, 알아낸 그 내용을 변경해버리는 겁니다.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수신 측한테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6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아침 새벽 6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밤 8시로 이제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변조. 자, 위조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누구누구가 보낸 것처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악성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코드다라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웜이라든지 스파이웨어라든지 트로이 목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사용자들한테 해를 끼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우리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악성 코드가 있죠.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고 또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악성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단말기, 네, 장애, 네, 유발령이 있습니다. 단말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모형이 있죠. 그래서 단말기의 전력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가지고 저절로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금 유발형이 있습니다. 요금을 나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음성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든지 또는 이제 긴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요금이 많도록 유발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유출령이 있습니다. 정보 유출령이다라는 것은 이제 단말기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네. 자, 크로스 플랫폼형이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제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악성 코드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이러스는 이제 일단은 PC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전염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죠. 전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파일에 이제 급속도로 감염을 시켜주는 거 말입니다. 특정한 파일들을 지워버린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PC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면 가장 먼저 일단은 느려져요. 시스템이 왠지 느려져요. 그 다음에 퍽 하면 다운이 돼버려요.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에러가 발생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줄어든다든지 작성 일자가 바뀌어져 있다든지 파일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또 이상한 파일이 생겨났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웜이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이 프로그램으로 다 채워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 평소 때는 정상적인데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에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다 일어나서 공격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공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킹이다. 네, 해킹이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해킹은 원래 순수하게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또 이익을 취하고 파일을 없애버리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로 변경이 되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크래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받는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있습니다.
자, 스니핑이 있는데 스니핑은 기억해주고요. 니 뭐하고 있니? 라고 해서 엿보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계정,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푸핑이라고 있습니다. 스푸핑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위장하는, 속이기는 속이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컴퓨터상에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아이디 비번만 알면 뭐 교장 선생님 인처, 뭐 이 회사의 간부 인처 해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스푸핑, IP를 속이는 경우, ARP를 속이는 경우, DNS를 속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메일을 속이는 경우,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용어 중에서 피싱이라고 있습니다. 피싱은 이제 낚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 피싱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이제 피싱이다라고 그러고요. 또 스파이웨어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볼 건데요. 디도스 공격은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SYN 플로딩이라고 있습니다. SYN 플로딩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연속적인 신호 패킷을 보내가지고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공격 기법인데 A와 B가 통신을 할 때 야 라고 부르죠. 왜 하면 통신할 게 받아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이런 3-way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발지 IP 주소를 바꿔서 보내버리면 야 부르는데 대답을 A한테 안 하고 엉뚱한 C한테 하는 거죠. A는 지금 그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못 하는 거죠. 자, B의 입장에서는 왜 응답이 안 오지 해가지고 그걸 몇 시 몇 분에 뭘 보냈어 라는 흔적을 남긴 다음에 Q에다 보관한 다음에 또 보내는 거죠. 안 오니까 또 보관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QA가 이제 넘치게 된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 기법 중에서 핑 오브 데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핑이라는 것은 원래는 연결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한 건데 이 서버에다가 눈꽃만큼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서버가 응답을 하면은 나랑 연결됐구나 알아보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공격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서버는 핑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어 드롭이다 라는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자, IP 패킷을 이제 조립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숨겨놓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재조합하는데 막 찾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랜드 어택이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있습니다. 도스 공격은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공격하는 건데 디도스 공격은 이제 좀비 PC를 만들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 막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PC를 만들어서 이제 서버에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다라는 영어가 있는데 뒷문이다 그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 비번을 치는데 또 치고 한 7단계의 보안 과정을 거쳐야지 이 사이트에 접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단계를 매번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 비번 없이 그냥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길, 그걸 이제 백도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도어가 또 해킹을 당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 기술은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건물에 유리창이 있는데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진 유리창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보안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암호화 기술이란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자 합니다.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데요. 이 메시지를 엄마가 보면 좀 혼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더하기 1을 해서 보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타인이 봤을 때 못 알아보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마이너스 1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진수 10101010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11111의 베타적 오화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타적 오화 연산은 서로 다르면 1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0이고 1 서로 같으니까 0으로 되는 거죠. 0, 1이면 무엇일까요? 1이 되겠군요. 1이면 같으니까 0이죠. 0, 1이면 다르니까 1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적 오화를 하겠다. 1111로 베타적 오화를 하겠다. 이거는 뭐가 되나요? 암호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요?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이걸 또 풀어야 되겠죠. 풀 때 똑같이 1111로 베타적 오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타적 오화는 서로 다르면 1이다 라고 그랬죠. 0, 1이면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1, 0, 1, 0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다시 원본으로 나왔죠. 암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베타적 오화를 했죠. 자, 이거를 해독시키는 방법이다 또는 복호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이 있죠? 암호화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졌죠? 해독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시 원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암호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의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키 암호화 방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A가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할 것인지 그 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한테 건네줘야 되겠죠. 그래서 B한테 암호화시키는 방법인 키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키를 받은 B는 그 암호화 방법에 의해서 암호문을 열심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문을 A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암호문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A는 이 암호문을 받아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죠. 해당되는 키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용이 됩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암호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호문을 알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키로 암호화를 시키고 해독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를 시키는 키와 그 다음에 그걸 원래대로 만드는 복호화 시키는 키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대칭키 방식이다 그럽니다. 알고리즘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A라는 사람과 주고받는 키와 B라는 사람과 주고받는 키는 어때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하고 암호문을 주고받을 때 키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S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암호화시키는 키와 해독시키는 키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키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죠. 암호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키를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동일해서 해킹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번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암호화를 시키기 위한 키를 만듭니다. 설정을 해서 B한테 이런 방식으로 암호를 해라 라고 키 값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그 키 값을 받아서 열심히 암호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그걸 이제 해독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포인트죠. 키를 암호를 해독을 할 때 쓰는 키는 본인이 고의 간직한 별도의 키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시킬 때의 키와 해독시킬 때의 키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방식이다 라고 하고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시키는 속도는 느리겠죠. 키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건데 나와 여러 사람들 간에 암호문을 작성을 하는데 암호화시키는 키는 모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복호화시키는 거, 원래대로 만드는 것은 키가 어때요? 나 혼자 고이 간직하고 있는 키 하나만으로 복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키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RSA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키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암호화시킬 때의 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해독시키는 키는 혼자만 고의 비밀리에 유지하는 거죠. 암호화시킬 때의 키는 공개한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암호화 기술의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